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25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도시개발법이죠. 도시개발법은 도시군 계획사업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법이 도시개발법.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역시 도시군 계획 사업의 일종이니까 사업을 할 때는 항상 맨 처음에 계획을 만듭니다. 그 계획이 개발계획이었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사업을 어디서 할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할지가 정해지고 나면 사업의 시행자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고,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서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수용 방식이랑 하나는 환지 방식. 이렇게 사업을 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요 이후에 뭐 공사 완료 공고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번 주에 이제 구역 지정을 하고 있었는데, 구역 지정에서는 첫 번째 누가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지정하는지 해서 지정하는 사람이랑 지정의 절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지정할 때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고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는데 각각의 요건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후속 조치들이 안 따라붙으면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을 해제를 합니다. 그런 해제 사유들. 저번 주에 했던 건 요 어디서 하는지, 그 다음에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정합니까 하면은 옆으로 화살표를 끄면서 제요,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지사한테 요청하고, 그래서 지정하는 사람은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정합니까 하면은 밑으로 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리계획 결정하는 건 똑같이 기초조사하고, 그 다음에 의견 듣고, 그 다음에 협의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누가 지정하는지 어떻게 지정하는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지정하는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 만나는 지점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지정할 때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지정할 수 있는 규모가 있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30만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저번 주에 했던 거고, 오늘은 255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요 효과,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라는 건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경우 여기를 도시지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의제를 합니다.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단 취락지구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게 지정의 효과입니다. 자, 보시면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계법에 따른, 거기 밑줄하죠,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까지 간주를 합니다. 간주. 다만
국계법에 따른 거기 그 줄 끝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랑 및 취락지구는 맨 끝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죠. 여기가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지금 현재는 농림지역이지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뀐 걸로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도시지역으로. 자, 지금 사업의 단계 보면은 구역 지정하는 단계죠. 아직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지만 여기를 이 저 푸른 초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으로 본다라는 거. 이게 지정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없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려면은 관리계획으로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해야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지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없더라도 이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취락지구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여기는 아직 용도지구 같은 것들이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취락지구는 개발하는 곳이었습니다.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자연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 원래는 농림지역 같은 데 지을 수 없는 건물들을 취락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지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개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취락지구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게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곳이니까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개발 사업에 따라서 개발을 한다라고 그냥 생각하십시오. 그냥 여기는 개발하는 곳이라서 따로 그냥 각각의 지정 목적에 따라서 개발을 하는 거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신도시 만드는 곳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는 여기를 농림지역이었지만 도시지역으로 바뀐 걸로 봐주고 그 다음에 없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가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지형도면을 작성을 해야 된다. 지형도면. 그 지형도면 작성은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하면 됩니다. 사업 시행 기간 내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지형도면 고시의 특례라고 나와 있죠. 위 일에 따라 결정고시, 관리계획이 결정되고 고시되면 하면은 이게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니까 지도 위에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그 지형도면 고시는 두 번째 줄 끝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국계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업 시행기간 안에만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에 개발행 허가죠. 자, 이게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고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국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때는 또 찾아보면 (145페이지) (145페이지) 가보시면은 국계법에서 했던 개발행위 허가사에서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요거 구분했었죠. 그래서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 6가지 행위는 난개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 안 되고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이런 행위들을 여기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256페이지에다가 145페이지를 써두시면 참 좋겠죠. 이렇게. 요거는 제가 한 5월달쯤 가면은 세 군데에서 나올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묶어서 같이 설명드릴 겁니다. 이게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서 뭐 한꺼번에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은데 일단은 개별적으로 각각 보고 한 5월달쯤에는
국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의 개발행위 허가,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 가면 또 똑같은 게 또 나옵니다. 요거를 한번 묶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국계법에서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요게 허가사항인데 여기 와보시죠. 256페이지.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거기 밑줄 하죠. 특, 꽝, 시,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국계법이랑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특광시군이 허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허가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해서 보면은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가 6가지, 7가지 나오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까지는 똑같은데 7번의 밑줄, 중목의 벌채 및 식재.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나무 심고, 나무 베고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나무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 되기 때문에 이 나무들은 다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함부로 심고 베고 하는 것들은 보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이게 추가되는 게 일단 차이점이죠. 지금 256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추가된다는 게 차이점.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아직 건축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계법에서는 그냥 건축물의 건축만 허가사항인데 도시개발구역에서는 대수선이나 용도 변경까지가 허가사항입니다. 대수선이나 용도 변경은 건축법에 가면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뭐가 더해지고 뭐가 빠지고 이런 것들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일단 보고 우리가 한 5월달쯤 되면은 제가 한꺼번에 이 3가지를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며 미리 그게 밑줄 시행자의 의견. 자, 개발행위라는 건 개인이 하는 사적 개발입니다. 이런 사적 개발들은 항상 공적 개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항상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서 개인의 개발행위 허가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허용사. 자, 항상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가 있으면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도시개발구역이기 때문에 일단 대전제가 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행위는 밑줄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재복구 또는 재난수술을 위해 필요한 거기 밑줄 응급조치. 박스 안에 응급조치. 국계법에서는 혹시 응급조치 허가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국계법에서도 응급조치는 허가를 안 받았습니다. 아까 145페이지니까 그 근처에 가면 있습니다. 147페이지 가로 1번에 재복구나 재난수술을 위한 응급조치 허가 안 받죠. 근데 국계법에서는 뭐 했죠? 조치하고 나서 1개월 내에 신고합니다. 1개월 내에 신고. 근데 여기는 오셔가지고 그 뒤에다가 응급조치에다가 신고 X 이렇게 써주십시오.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신고조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일단 배워놓고 5월달쯤에 비교를 해보죠. 그 다음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제가 크게 3가지 말씀드렸는데 경미하거나 생업 관련이거나 공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획에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 이런 것들입니다. 생업 관련 행위니까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니은에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도 마찬가지죠. 생업 관련 행위. 그 다음에 디귿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죠. 그 다음에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적 재치, 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리을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마찬가지. 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은 허가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죠. 보려고 나무 잠깐 심어두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다만 가로 안에 밑줄하죠.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
경작지에는 임시로 식재한다 하더라도 그게 심는 순간 경작물이 되면서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허가받고. 경작지에다 심으면 경작물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허용사항이라는 거.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에서도 허가받고 해야 되는 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득권 보호가 나오죠. 제가 국계법에서 설명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그거랑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83 거기도 이제 기득권 보호라는 게 나오죠. 2번에 경과조치라고 해서 자 이게 뭔지 보죠. 여기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지금 보는 페이지가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 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허가나 신고 등을 하고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를 해서 그 사업을 쭉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런 것들 행위에 대해서 허가나 신고를 하고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관리계획 결정의 내용이 내가 허가나 신고한 행위를 못하게끔 금지하는 관리계획 결정이 나온 겁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기득권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나는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를 했으니까 이미 득한 권리죠. 이걸 어떻게 보호할 거냐라는 거. 그래서 원칙은 이거 그냥 하면 됩니다. 이미 사업에 착수한 사업은 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관리계획 결정의 내용이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이다. 이럴 때는 요거는 그냥 하면 됩니다. 요거는. 자,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규제가 행위 제한이 엄청나게 강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규제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되고 3개월 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요게 국계법 관리계획 결정에서 나오는 기득권 보호입니다. 거기 한번 밑줄 좀 써보죠. 가로 1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동그라미 하시고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 동그라미.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사업에. 83페이지 보고 있죠? 83페이지 거기 2번에 경과조치, 기득권 보호, 가로 1번. 이렇게. 착수한 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과 밑줄,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계없이 그냥 쭉 하면 됩니다. 사업을. 원칙은. 근데 가로 2번.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특례라고 나오죠. 그래서 맨 앞에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밑줄 하시고 의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 밑줄. 착수를 해야 기득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만 받은 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3개월 동그라미. 맨 마지막에 특광시군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밑줄. 요게 국계법에서 배우는 기득권 보호입니다. 자, 우리 다시 보던 거 가보죠. (257페이지) 자, 여기는 이제 관리계획 결정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구역 지정으로.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에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내가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에 대해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를 한 거죠. 그럴 때 그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는 어떻게 계속할 수 있는지입니다. 자, 여기서는 원칙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면 안 되고 30일 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원칙이.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에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 아까 했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공사에 착수한 자, 이런 사람은 원칙이 30일 내에 신고하고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3번 보시면은 257페이지 3번에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해서 그 공사나 사업에 밑줄 착수한 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동그라미 하시고 그 밑에 특광시군에게 마지막에 신고 밑줄 한 후 이를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30일 내에 신고하고 그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4번 준용 및 의제 이런 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정의 효과랑 개발행위고 그 다음 분할 및 결합이죠. 요건 좀 앞으로 가야 됩니다. (247페이지) 보시죠. 여기 3번 보시면은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이렇게 나오죠. 자,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 경관 보호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적으로 밑줄 분할하거나 그 다음에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밑줄 결합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밑줄. 자, 도시개발구역을 247페이지 보고 있죠? 여기 페이지 적어드렸죠? 페이지 제가 좀 왔다 갔다 할 때는 항상 칠판에 페이지를 적어 놓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고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도시개발구역이 너무 넓으면 이걸 쪼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될 건 1만만 기억하죠.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분할할 수도 있고 결합할 수도 있는데 분할할 때도 1만 결합할 때도 1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밑에 개념 플러스 거기 가보죠. 1번에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징직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거기 밑줄 분할 후 각 사업 시행지구의 면적이 밑줄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 지금 박스 안에 보고 있죠? 개념 플러스 거기 1번. 그래서 분할 후 밑줄 하시고 분할된 다음에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 자, 여기 구역이 너무 넓으면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는데 분할되고 나서 면적이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거 시험에 나온 건 요것만. 그 다음에 결합할 때도 밑에 그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결합할 때도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에 배운 건데 거기 249페이지 가보실까요? 바로 다음 페이지. 용도 지역별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면적이 이거 이상이어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 작은 숫자가 얼마죠? 1만.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되려면 면적이 최소한 1만 제곱미터는 돼야 되기 때문에 분할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분할되고 나서 각각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결합할 때도 하나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야 합쳤을 때 무조건 이게 1만 제곱미터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할 수도 있고 결합할 수도 있는데 기억하셔야 될 건 1만만. 분할할 때도 1만, 결합할 때도 1만. 분할되고 나서 각각 1만입니다. 분할되고 나서. 이건 시험에 출제가 됐죠. 이런 것들. 요게 분할과 결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해제 사유 남았죠? 아직 5번에 해제 사유. 자, 저거는 저 뒤쪽에 가 266페이지 가보시면 됩니다. (266페이지)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후속 조치들이 안 따라붙어주면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을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 사업의 절차를 제가 이쪽에다 옮겨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뒤에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그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고 이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쭉 사업을 하다가 이제 공사가 완료되면은 공사 완료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 저긴 안 썼지만 준공검사 이후에 공사 완료 공고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요렇게 사업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하는 거. 근데 개발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이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번 주에 미국 공일 때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미개발 지역, 국가균형발전, 미개발 지역에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의 지역, 주상공의 면적이 30% 이하인 지역 이런 데서는 요거 두 개 순서를 바꿉니다. 그래서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똑같이 하죠.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그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그냥 원칙대로 순서대로 할 때고 요거는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미개발 지역 국가균형발전일 때 개발계획과 구역 지정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자, 이렇게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후속 조치들이 안 따라붙으면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합니다.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시행자가 할 수 있는 건 신청하는 것까지지 인가받는 건 인가권자가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시행자는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3년 내에 해야 됩니다. 3년 내에. 안 하면 우리 해제, 실효 이런 거 나오면 꼭 나와야 되는 말이 뭐죠? 다음날. 그래서 3년이 되는 날이 다음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업 다 끝났죠.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을 이미 다 달성을 했습니다. 계속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둬야 될까요? 아니면 해제할까요? 해제해야죠. 사업 끝났으니까.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에도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거꾸로 할 때. 자, 구역 지정이랑 개발계획 순서를 바꾸는 거죠. 이럴 때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요거는 2년 안에 수립해야 됩니다. 안 하면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하고 나서 이제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그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해야겠죠.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하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역시 3년 안에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실시계획 나오면은 3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시계획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개발계획 나오면은 2년. 이렇게. 안 하면 2년,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 그 다음에 사업 대학 끝나고 나서도 해제를 합니다. 이렇게. 요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사유. 보시면은 1번. 원칙.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 동그라미.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되는 날부터 3년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줄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까지 밑줄. 실시계획 나왔으니까 얼마라고 되어 있죠? 거기 위에? 3년. 이렇게. 그래서 구역 지정하고 나서 실시계획 만드는 것까지 만들어서 인가 신청하는 것까지 3년 안에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이라고 끝났지만 박스 위에 우리 동그라미 친 게 있죠? 다음날. 그래서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 사업 다 끝나고 나서도 해제한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밑줄 공사 완료 가로 띄워놓고 의 공고일. 공사 완료 공고일. 마찬가지 박스 위에 동그라미 친 게 다음 날이니까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가로 안에는 환지 방식을 배워야 알 수 있으니까 일단은 놔두십시오. 이거는. 그 다음에 2번 예외. 요거는 이제 거꾸로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순서를 바꾸는 거. 다만 이에 있는 예외는 아직 안 보겠습니다. 그냥 원칙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는 날부터 2년 동그라미 하시고 그 뒤에 개발계획 밑줄. 개발계획 나왔으니까 얼마라고 돼 있죠? 거기 몇 년? 2년. 안 하면은 2년이 되는 날이라고 끝났지만 박스 위에 또 다음 날 동그라미 쳤으니까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다만 이하는 일단 놔두십시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이제 또 실시계획 만들어야겠죠? 실시계획 나오면 몇 년이라고 했죠? 3년이죠. 그렇죠? 잠 깨셔야죠, 이제. 개발계획 수립 고시한 날부터 3년 동그라미 하시고 뒤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까지 밑줄.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렇게. 다만 이하는 일단 놔두시는 겁니다. 3월달에 할 테니까. 그래서 실시계획 나오면 몇 년이죠? 3년. 개발계획 나오면 2년. 안 하면 3년,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사업 다 끝나고 나서도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도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고시 및 공람은 해제되고 나면 고시에서 알려주라 이런 말이고 267페이지 3번 용도지역 등에 관한 보죠. 자 여기 이 농림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뭘로 봐준다고 했죠?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그래서 원래는 농림지역이었는데 여기가 도시지역으로 바뀐 걸로 보고 없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죠. 다만 아까 실시계획 몇 년이었죠? 3년, 개발계획 2년 안에서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사업의 단계에 보면 요거 하는 단계죠. 요 중간입니다. 아직 사업이 안 끝났죠. 안 끝났으니까 아직 저푸른 초원 상태인데 실시계획 3년, 개발계획 2년 안에서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저푸른 초원을 도시지역으로 가만 놔둬야 될까요? 원래 이 농림지역으로 환원시켜야 될까요? 환원시켜야죠. 사업 안 하니까 이제.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이 말은 사업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용도지역, 농림지역으로 환원시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던 곳이죠. 그래서 지정됐던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폐지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의제된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계법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밑줄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각각 밑줄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원래 용도지역으로 돌아가야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원래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요거는 폐지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사업 다 끝나고 나서도 해제합니까? 여기 공사 완료 공고일 사업. 이 말은 이 저푸른 초원을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전 단계인 이런 네모 반듯한 택지를 다 조성을 했다 이 말이죠. 요렇게 하고 나서 택지를 조성하고 나서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가만 놔둬야 될까요? 원래 이 농림지역으로 환원시켜야 될까요? 그렇죠. 놔둬야죠. 사업 끝났으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2번. 다만 밑줄.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에 따라 해제. 밑줄. 사업이 다 끝나서 해제가 되죠. 이럴 때는 그 줄 끝에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밑줄. 사업 다 끝났으니까. 요거는 농림지역으로 돌리면 안 되고 도시지역으로 가만 놔둬야 됩니다. 이렇게. 요게 여기까지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지정에서는 항상 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저번 주 거랑 좀 연결하셔가지고 누가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디에 하는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주, 상, 자, 생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원칙 30만 이상, 요거까지만. 요거보다 내용이 좀 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아직. 그 다음에 지정의 효과부터 오늘 했던 거죠. 요게 지정,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 지정이죠. 요 순서대로 쭉 나오니까 시행자 지정 가보세요. 다음 페이지. 자, 저번 주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었죠. 268페이지에. 그래서 크게는 제가 시행자를 공공 부분의 시행자, 민간 부분의 시행자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공공 부분의 시행자는 첫 번째가 국가지자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여기까지가 공공 부분의 시행자. 거기 나와 있죠? 공공부분의 4번까지. 그 다음에 5번부터가 민간 부분의 시행자 해서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조합, 그 다음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공공 부분의 시행자랑 민간 부분의 시행자. 그래서 공공 부분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민간 부분에는 토지 소유자, 조합,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시행자 지정 절차 이런 것들은 따로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 3번에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라는 게 나오는데 그 사유는 지금 안 볼 거고 뭘 볼 거냐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그 271페이지 맨 밑에 3번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밑줄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거기까지. 이거 어디 다른 데 써놨나 본데. 자,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원칙적인 사업의 시행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건 뭐냐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 박스에 나오죠? 요거는 이제 단순 암기사항이니까 제가 3, 4월 달 가서 이걸 외우겠습니다. 외우는 거는. 그 다음에 밑에 시행자 변경 사유 나오죠? 시행자가 A라는 사람으로 지정되고 나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시행자를 변경합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암기사항입니다. 이런 단순 암기사항들은 지금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도식화 해가지고 요거는 외울 겁니다. 그 다음에 규약 등의 작성이 나오는데 규약 등 시행 규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그 이름만 용어만 알아두죠. 자치법규라는 겁니다. 자치법규. 그러니까 이건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 아니라 구성원들 사이에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구성원들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부르는 명칭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합이 만드는 자치법규를 정관이라고 부릅니다. 조합이 만들면. 그 다음에 규약이라는 건 토지 소유자가 만듭니다. 토지 소유자가 만들면 규약.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공공이 만드는 겁니다. 자, 보면은 거기 272페이지 맨 밑에 규약 나오죠? 지정권자는 토지 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는 토지 소유자가 밑줄, 토지 소유자가 만드는 자치법규를 규약이라고 합니다. 규약. 그 다음 옆에 페이지. 그 규약의 내용 이런 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정. 지자체 등이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가 위 1의 1 또는 1에서 4, 12회 뭐 이런 거 이게 그냥 공공입니다. 공공. 한마디로 말해서 공공시행자. 1에서 4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그 다음에 12번에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공동출자법인, 그건 공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공공이 만드는 걸 시행규정, 시행규칙이 아니라 시행규정. 죄송합니다. 시행규정이라고 합니다. 시행규정. 이렇게.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배울 조합이 만드는 자치법규를 정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싹 다 자치법규, 구성원들끼리 시행자가 하는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다릅니다. 이건 정비법에 가면 또 똑같이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합이 만들면 정관, 토지 소유자가 만들면 규약, 그 다음에 공공이 만들면 시행규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74페이지에 나오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요거는 저번 주에 했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합니까? 할 때 제요, 할 때 맨 앞에 제한에서 시행자,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저번 주에 했던 거고, 요 개발법 시행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기 276페이지 4번에 보시면 조합 나오죠? 기출 표시 보시다시피 뭐 거의 매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76페이지의 조합. 네. 그래서 시행자에서는 일단 이번 과정에서는 조합만 보시면 됩니다. 조합만. 이렇게. 우리 공법에서 조합이 총 3번 정도 나옵니다. 개발법에서 한번 조합이 나오고 정비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그 다음에 주택법에 가면 또 조합이 나오는데 그 주택법의 조합이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익히 좀 들어본 건 지역주택조합 같은 거, PD수첩 당보손님이죠. 이런 것들. 요게 이제 조합인데 뉴스에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이제 많이 접하는 거고, 그래서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자주. 정비법 조합은 안 나오면 그건 시험 출제 오류고, 주택법 조합도 항상 출제가 되고, 개발법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발법 조합에서 2문제나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2문제까지는 잘 안 나오는 건데 원래는 1문제 정도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 올해는 개발법 조합이 2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조합은 그 세 군데, 개발법, 정비법, 주택법의 조합이 나오는데 항상 그냥 시험 문제입니다. 그건 100% 나오는 거니까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무조건. 자, 조합은 일단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그때 조합을 설립합니다. 조합을. 그래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모여서 맨 처음에 뭘 하냐면 정관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방금 했죠? 조합이 만드는 자치법규가 정관입니다. 이 정관을 작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정관을 작성을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인가를. 근데 정관이라는 건 7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만든 거니까 나머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이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동의 요건 저번주에 한번 나왔었는데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를 받습니다.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를 받는데 수용이랑 환지 중에 언제 동의받는지 봤죠? 환지 방식일 때. 수용 방식은 기존 토지 소유자들은 수용 보상금 받고 다른 동네 가서 살 거니까 환지 방식, 다시 들어와서 살 사람들이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받는다고 했죠? 그때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1이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 조합에서 똑같은 게 나오니까 여기서 설명드리고 한 번 더 읽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릴 겁니다. 면적 3분의 1이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 다음에 정관을 작성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데 조합 설립 인가 이거 누가 해주죠? 하면 안 되고 저번 주에 개발법에서 싹 다 누가 한다고 다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정권. 개발법은 누가 합니까 하면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지정권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관을 작성해서 조합 설립 인가는 지정권자에게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은 법적 성격이 법인입니다. 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인데 법인이기 때문에 인가 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죠? 법인은 등기. 법인이기 때문에 인가 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해야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엄청 나오죠.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하면 성립한다. 그 다음에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게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그게 조합에는 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총회는 조합원들로 구성이 되고 이 조합원은 개발법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이렇게 총회. 그 다음에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이 토지 소유자들을 다 불러 모을 수 없으니까 대의원회라는 걸 두는데 개발법에서 대의원회는 조합원이 5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임의기구입니다. 임의기구. 둘 수 있다. 요게 이제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총회랑 대의원회.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했죠. 사람이 머리로 생각하고 나면은 생각한 내용을 손발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즉, 조합에서 손발의 역할을 하는 거. 그 사람들을 임원이라고 부릅니다. 임원. 그래서 임원에는 조합장, 그리고 이사, 그리고 감사. 이 사람들을 묶어서 조합의 임원이라고 합니다. 조합의 임원. 임원은 첫 번째, 겸직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겸직 금지. 그 조합의 다른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고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다. 이게 겸직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지할 일이나 잘하라 이 말이죠. 글자를 좀 똑바로 써. 겸직 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결격 사유. 이런 사람들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중개법에서 이미 배우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공직이라든지 대표자 자리에는 지금부터 쓰는 이 4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부분은 취임하지 못합니다. 요거는 결격 사유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의 결격 사유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린애들, 미성년자. 그 다음에 P, 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P, 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선고받은 날로부터가 아닙니다. 선고받고 나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기로 한 날로부터,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2년이 아니라 선고받고 2년이면은 아직 교도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즉 바깥 공기 쐬고 나서 2년이 경과해야 임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다음 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 결격사유는 여기 개발법의 결격사유뿐만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 대부분의 동대표에도 심지어 이런 사람들 질문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결격사유는 다 들어가고 중개법에서도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미성자,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기로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혹시나 이건 상식적으로 하는 말인데 집행유예는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유죄입니다. 유죄. 착각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이제 그 대기업 회장님들이 집행유예 성계 먹고 집에 가니까 무죄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나오죠. 높으신 분들 받는 형벌이죠, 이게. 자, 이 사람은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확정이 된 겁니다. 징역 2년 6개월 형이. 다만 이 형의 집행을 유예시키겠다라고 해서 이걸 집행유예라고 부르는 겁니다. 집행유예. 그러니까 형 2년 6개월이 확정이 됐는데 그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유예기간 동안 조용하게 살면 형의 집행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그러니까 2년 6개월 형을 받은 유죄입니다. 유죄. 집행유예는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요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요 정도까지 일단 한번 보죠. 그래서 276페이지. 조합 설립 인가 절차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몇 명이 모이죠? 7명 동그라미. 토지 소유자 밑줄 하시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면 밑줄. 정관을 작성. 해서 누구한테 인가 받죠? 밑줄.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인가받고 경미한 사항인데 그거는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데 일단 놔두십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2번 조합 설립 시 동의요건이죠. 조합의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밑줄 면적 3분의 2 이상 이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에 관해서는 6조 4 앞에 우리가 개발계획 수립할 때 그 동의 규정을 준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가보죠. 지금. 거기 262페이지 가시면 됩니다. 거기 개념 플러스라고 돼 있죠. 거기 가로 안에 보면 6조 4항부터 7항 뭐 이렇게 돼 있죠. 요걸 준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나오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라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이 면적에 논점이 되는 게 국공유지는 포함되는지 제외하는지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몇 명인지를 산정할 때 첫 번째, 공유일 때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공유일 때 각각의 공유자를 다 소유자로 봐줄지 아니면 한 명만 봐줄지. 근데 두 번째, 이 공유가 그냥 공유가 아니라 구분 소유자입니다. 구분 소유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람 공고일,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자, 지정에서 어떻게 지정합니까? 할 때 제요 하면서 제요 누가 지정합니까? 어떻게 지정합니까? 밑으로 할 때 기초조사하고 그 다음에 의견 들었죠. 이 의견을 들을 때 맨 처음에 공람시켜주겠다라고 공고를 합니다. 공람 공고.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겠다라고 공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전 지구인이 이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을 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거죠. 이거는 지분을 쪼개서 들어오는 겁니다. 한 필지 토지였는데 이걸 막 분할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소유자가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까지도 소유자로 산정할지 아니면 기존에 한 명만 소유자로 봐줄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공람 공고를 후에 소유자가 증가했을 때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의를 했다가 그 동의를 철회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갑이 동의를 했는데 그 갑소의 토지를 갑이 동의를 한 후 갑이 자신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갑이 동의하고 나서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양도를 하면 갑이 동의를 했으니까 을에게는 따로 안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을한테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까지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자 정답부터 달고 책을 읽겠습니다. 국공유지는 이 면적에 포함을 합니다. 포함을.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안에 광명시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것도 광명시도 한 명의 토지 소유자로 산정을 합니다. 광명시도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다. 한 명씩 다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유일 때는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 소유자로 봅니다. 다만 구분 소유자인 경우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봐줍니다. 그 다음에 공람 공고일 후에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후에 소유자 수 증가하죠. 사람 아닙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람 공고일 전의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 다음에 동의했다 철회하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소유자 수에서 제외하는 게 아닙니다. 동의자 수에서 제외. 그 다음에 갑이 동의했다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양도했죠. 이럴 때는 양도인, 즉 갑의 의사를 기준으로 갑이 동의했으니까 을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다만 을은 뭐 조합 만들 때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인 기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책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1번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밑줄 국공유지는 포함. 면적에서 거기 지금 262페이지 보죠? 262페이지. 국공유지는 포함. 그 다음에 이번에 소유자를 산정할 때 공유죠, 공유? 공유 동그라미 하시고 그럴 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밑줄 대표 공유자 한 명만. 다만 뒤에 직권법에 따른 밑줄 구분 소유자는 각각. 그 다음에 3번 공람 공고일 후 요겁니다.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 거죠. 공람 공고일 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거죠. 뒤에 밑에 줄에 토지 소유자 수가 증가 밑줄. 그 증가된 사람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사람 아니니까 공람 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 거기 밑줄. 그리고 증가된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되기 전 또는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밑줄 동의를 철회 하면 그 뒤에 동의자 수에서 제외. 소유자가 아니라 동의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동의자 수에서. 그 다음 토지 소유자가 변경됐죠. 그 5번의 밑에서 두 번째 줄 토지 소유자가 변경. 그러니까 갑이 동의를 하고 을에게 양도를 한 겁니다. 이럴 때는 갑의 양도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인 의사. 그래서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 그러니까
갑이 동의를 하고 을에게 양도를 했으니까 기존 토지 소유자 갑의 이사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갑이 동의했으니까 을도 동의한 것으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존 토지 소유자 양도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2번 요거는 제가 필기를 안 했는데 동의를 받을 때 이제 토지 소유자들을 쭉 모으겠죠. 모아가지고 체육관 같은 데 모읍니다.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들 모여가지고 투표하는 거죠.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 이런 것들. 근데 여기 국공유지는 이 면적에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포함되죠. 그러니까 광명시 내지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토지들도 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도 소유자로 산정을 합니다. 해서 광명시에서 공무원도 한 분 나오시고 국토교통부에서 한 분 나오시고 그 다음에 저쪽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한 명 왔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좀 높으신 공무원들인데 이 토지 소유자들이랑 같이 섞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부릅니다. 사무실 불러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계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커피 한잔 하고 있죠? 그러면 먼저 토지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면적 3분의 1이랑 소유 성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이 나왔죠? 그러면 이분들 커피 마시고 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았는데 이 면적 3분의 1이랑 소유자 성수 2분의 1의 동의 요건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커피 마시고 계신 분들한테 가가지고 동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유 토지한테 먼저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습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동의를 받을 때는 먼저 사유 토지의 동의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동의 요건에 미달하면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는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국공유를 제외한 전체 사유 미출, 사유 토지 면적 및 소유자에 대해서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 수가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하면 모자르면 그때 이제 찾아가는 거죠. 밑줄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유 토지한테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다시 넘어오시면은 277페이지 다시 한번 볼까요?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포함하죠. 소유자 공유일 때는 한 명, 구분 소유자는 각각. 공람 공고일 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하면 사람 취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공람 공고일 전에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사람은 추가 산입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동의했다 처리하면 어떻게 하죠? 동의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갑이 동의했다가 을에게 양도를 하면 갑이랑 을 중에 누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죠? 갑, 양도인, 기존 토지 소유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전체 사유 토지한테 먼저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는다. 이게 동의자 수 산정 방법입니다. 이렇게 산정합니다. 개발 계획이랑 조합 설립할 때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조합 설립 시 동의 요건 했고 가로 3번 동의 철회.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 거기 인가 신청 전까지 전 동그라미 인가 신청 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항상 동의했다가 철회하는 건 뭔가 인가, 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만 철회합니다. 전까지만.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 이거죠, 이거.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는 거. 그래서 조합을 설립할 때 얘는 동의했다가 철회할 수 있는데 그 철회는 요거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만 철회합니다. 인가 다 받았는데 동의를 철회할게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철회하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그 다음에 동의의제 요겁니다. 요거. 갑이 동의했다가 을에게 양도했을 때 얘는 을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자 동의한 것으로 보는데 그 을도 저 양수인 을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는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갑이 동의했다가 그 토지를 을이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그 을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다만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 설립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합의 구성. 자, 조합원은 개발법에서 조합원은 누가 된다고 했죠?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입니다. 그 밑줄.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자, 찬성한 토지 소유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토지 소유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이죠? 찬성하든 반대하든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성년인 토지 소유자라고 돼 있습니까? 미성년인 토지 소유자라고 돼 있습니까? 아무 말이 없죠?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관계없습니다. 해서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면 되지 조합 설립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면 누구든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옆에 나와 있죠. 이해 조그마한 글씨.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왜 나오냐면 나중에 정비법에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재건축은. 그 다음에 278페이지. 조합의 임원이 나오죠.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해서 조합장 한 명이랑 이사, 감사 이 사람들을 임원이라고 합니다. 조합장, 이사, 감사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그래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 선출하고 그 다음에 총회에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총회에서.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 그게 겸직금지 의무.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가 없다. 제가 여기 써놓은 겸직금지 의무입니다. 지할 일이나 잘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게 결격사예요. 요 네 가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기로, 이게 좀 다를 텐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저희가 배울 때만큼 해도 이게 한자로 거의 다 쓰다 보니까 제가 입에 붙어가지고 그런 말이 이게 한글로 바뀐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얼마죠? 2년. 그러니까 선고받고 2년이 아닙니다. 선고받고 2년이 아니라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임원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위 또 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다음 날 동그라미. 이게 되게 특이한 조문인데 이건 원래는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순간 당연퇴임합니다. 당연퇴임. 대부분이 당연퇴임하는데 개발법에서는 특이하게 임원이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다음날 자격을 상실합니다. 좀 특이한 겁니다. 대부분 다른 데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근데 개발법은 아주 특이하게 다음날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비교를 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원의 권리 의무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마셔야 됩니다. 일단 놔두시고. 그 다음에 279부. 조합의 법인계약 나오죠? 이 중간에 좀 끊기가 그러니까 조금은 더 하죠. 조합은 거기 법인으로 한 다음에 있죠. 법인계약. 법인. 이기 때문에 가로 2번 뭘 해야 성립하죠? 등기하면 성립한다 밑줄. 이걸 인가받으면 성립한다 무지하게 되죠. 아닙니다. 인가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등기해야. 그 다음에 조합의 설립 뭐 이런 것들 3번은 됐고 그 다음에 4번 조합에 관해서는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밑줄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민법에 보면 비영리 법인에 관한 일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30조 이하에. 그래서 이 조합 역시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민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이렇게 구분하는데 영리법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냥 회사들입니다. 주식회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영리법인이고 대부분 이제 비영리법인이 많죠. 그 다음에 보면은 5번 조합원의 경비 부담 이런 것들도 나중에 보면 됩니다. 일단 지금 됐고 그 다음에 280페이지 6번 보죠. 조합 임원의 직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 의장이 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그 다음에 조합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사. 그 다음에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 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라고 되어 있고 4번 요거는 봐야 됩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누가? 감사 동그라미. 가 조합을 대표한다. 시험에 무지하게 나온 거죠. 자, 원래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죠? 조합장. 그리고 이사가 그 역할을 보좌를 하죠. 그러니까 조합장이 거리 시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하게 됩니다. 즉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데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자기가 자기를 대표할 수는 없죠. 자기 계약 쌍방대리가 되니까. 이럴 때는 다시 한번 볼까요?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자기가 조합을 대표해버리면은 자기 계약 쌍방대리가 돼버리니까 이럴 때는 누가? 감사관.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관. 제가 이걸 오른쪽에 쓰고 왼쪽에 쓰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필기를 하나하나 허투루 하는 게 하나도 없죠.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소송이나 계약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도 겸직금지 의무입니다.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경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거랑 같이 묶으면은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고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총회 의결사항 이런 건 안 봐주셔도 됩니다. 대의원회 의결권을 가진 조합의 수가 몇 명 이상이죠? 50인 밑줄 하시고 맨 끝에 두어야 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둘 수 있다 밑줄. 이게 정비법에 가면은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의원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 밑줄 10분의 1, 100분의 10, 뭐 10분의 1 뭐 똑같은 겁니다.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그 다음에 대의원에는 그거 보지 마십시오. 3번 보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필기하겠습니다. 대의원에는 총회 의사결정을 대신하는데 이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없는 거. 그걸 이제 총회의 전권사항이라고 합니다. 총회의 전권사항. 올해 시험 문제였습니다. 이게 총회의 전권사항. 요거는 반드시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정관. 두 번째는 환지계획이라고 환지 방식 할 때 나올 겁니다. 환지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발계획.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임원의 선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조합의 합병 내지는 해산. 이건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돼요. 즉 조합원들이 다 모여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이 그겁니다. 그 1호는 정관의 변경, 2호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근데 그 실시계획은 아닙니다. 다만 그래서 경면 변경 및 실시계획의 수립 변경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개발계획입니다. 개발계획. 그 다음에 6호는 네 번째 줄 환지계획이죠. 환지계획 작성. 그 다음에 9호는 조합 임원의 선임. 그 다음에 10호는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 이런 것들. 일단은 가로 안에 있는 건 빼고. 그러니까 1번, 2번, 그 우리 총회 의결사항 중에 1번, 2번, 그 다음에 6번, 9번, 10번입니다. 총회 의결사항 중에 1번, 2번, 6번, 9번, 10번. 근데 2번에서 실시계획은 빠져야 됩니다. 실시계획은. 요걸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총회의 정권상 어떻게 외우냐면 정, 환, 아, 게, 임, 해 이렇게 정환아 게임에 요게 총회의 정권상입니다. 정환, 아는 없습니다. 아는 정환아 게임에 이렇게 총회의 정권상. 시험에 무지하게 나와요. 개발법에서 뭐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는데? 라고 물어보면 이겁니다. 이거. 단독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겁니다. 다음 중 반드시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되는 사항은, 다음 중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없는 사항은 뭐 이런 것들 뭐 시험에 무지하게 나왔죠. 정하나 게임에 요거. 요까지가 조합입니다. 요까지가 조합. 좀 늦었으니까 일단 쉬도록 하고 칠판 지우고 나서 제가 빠르게 뭐 중요한 것들은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좀 쉬죠.